자,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영화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정의는 할 수 있는 게 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중예술이다. 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걸로는 부족하지만 자,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르 영화 아세요? 그러니까 대중 영화는 장르가 다 있습니다. 뭐 전쟁 영화도 될 수 있고, 뭐 멜로 영화도 있고, 뭐 좀비 영화도 있고, 막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될 때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 영화라는 거는 대중의 취향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 정도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단어 뜻을 조금 보자면은 전형적인 게 뭐예요? 전형적이다. 뭐가 전형적인 거예요? 일반적이다도 뭐 틀리진 않은데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를 주로 전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 하면은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아빠랑 엄마랑 애들이랑, 그치? 근데 모든 가족이 그렇게 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전형적인 모습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장르 영화에서 이 전형적인 관습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장르 영화는 전형적인 관습을 따릅니다. 근데 전형적인 관습을 따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뻔해. 뭔지 알지? 영화를 좀 많이 보다 보면은 아, 저쯤에서 쟤 죽겠구나. 이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쵸? 그 최근에 이제 좀비 영화 하나 나와서 봤는데, 그러니까 좀비 영화는 그 전형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다 보면은 민폐 캐릭터가 하나씩 있어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기적인 아이가 나오고 걔가 조금 오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데. 그러니까 다 봤거나 아니면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근데 누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근데 그냥 보다 보면은 아, 쟤는 초반엔 살아남을 텐데 결국엔 죽겠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관습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도 다 대중의 취향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도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 애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뭐 저 사람이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 아니라 대중의 취향이라는 것은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다. 대충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영화는 사회를 반영한다. 이것도 괜찮죠. 여러분 소설 공부하면서도 이런 것 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설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 막 그런 거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회를 반영한다는 거는 이제 정확히 무엇이냐면은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뭐가 투명하게 드러나냐면은 보통은 그 대중의 취향일 것이고, 크라카우어에 따르면은 영화는 드러내면서 그렇죠? 대중의 취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숨기는 매체입니다. 뭐를 숨겨? 뭘 숨겨요? 그 이념을 숨기는 거지. 그러면은 이념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좀 해줘. 힘든 것 같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저긴 또 열려있네. 자, 여러분, 이념이 뭐예요? 이념. 배웠어요, 이념? 뭐 역사 공부하면서나 사회 시간에 배우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념이고. 이념이 뭔데요? 이데올로기고. 그쵸? 무슨 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거창하게 갈 건 없고,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념이 있냐면요. 열심히 일해야지 성공한다. 뭐 그런 이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착한 사람이 주로 상을 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력을 안 했는데 막 걔가 부자가 되고 뭐 좀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걔가 막 계속 살아남고 잘 되고 이러면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념이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순수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이념을 감춰요. 그러니까 그 관객은 보면서 캐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내야 돼. 숨겨진 이념을. 자, 크라카워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면은 그 전형적인 모티브 혹은 이미지, 이런 거는 그냥 영화에서 대놓고 보여줍니다. 그쵸? 모티브는 또 뭐예요? 이것도 문학에서 배웠지, 그치? 모티브. 프랑스어로는 모티프라고 하고,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말이랑 어원이 같아요. 모티베이션은 그 동기부여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애초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모티브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거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괴물 봤어요? 괴물? 안 봤어요? 뭘 보고 살아요? 그쵸. 그게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왔죠, 벌써. 그런 영화인데, 혹시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 번 정도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설명에 되게 맞아 떨어지는 영화예요.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대충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한강에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이상한 영화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전형적인 모티브는 괴물 영화인 거지. 그러니까 뭐 봉준호 감독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그 이제 서울에 살면서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좀 되게 특이하죠.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노는 한강 공원에 갑자기 괴물이 나타난다면은 너무 이질적이고 충격적이잖아.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게 단순히 괴물이 아니라 분명히 그 숨기는 이념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눈치를 챌 수도 있고, 뭐 모르면은 그냥 괴물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숨겨진 것들을 비유하는 것들을 해석함으로써 그 속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이념은 어떻다? 불순하거나 약간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순하거나 위험하니까 숨겨놓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냥 너무 맞는 얘기면 굳이 숨겨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화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 영화가 2006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영화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당시 2006년에 어떤 그 이념 같은 걸 읽어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밀실은 알죠, 그렇죠? 방이고요. 미친 사람, 뭐 독재자, 이런 이미지를 보는데, 물론 저런 거에는 이제 그 대중의 취향이 들어갔을 것인데 그 안에 숨겨진 이면,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념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왕정 복고하면은 이제 뭐 대충 뭔지는 알죠. 그냥 왕이 다스리는 정치로 돌아가자. 뭐 이런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가 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예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영화는 표면적으로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숨겨진 이념이 있을 것이고, 그 이념은 뭔가 좀 불순한 생각, 위험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괜찮아요? 퇴행은 뭔지 알아요? 퇴행적이다. 그러니까 전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퇴행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퇴행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 어른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아퇴행적인 모습, 뭐, 쌤 뭐, 맛있는 거 주세요. 깎아주세요. 뭐, 쌤 뭐, 뭐가 있을까? 친구가 때려요. 혼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이게 그 초등학생 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그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자. 크라카우어가 아까 그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은 그 동기나 이미지를 해석하면 뭐가 나와, 뭐가. 그러니까 모티브 이미지 보면은 뭐가 나와,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 이념이지, 그치?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는 거, 그 이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 제임스가 나오죠.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서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예요. 아까 나왔던 그 아이는 그 모티브나 이미지를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생각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이 제임스는 뭐를 할 거냐면은 서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서사 갈래 배우잖아요. 서사 갈래는 뭐 이제 되게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이야기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치, 진행이 되는 건데, 요거를 통해서 또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대요. 자,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 모양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즉 곧 다시 말해서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고3 생활은 어땠어요? 뭔 소리야. 아직 고3 생활 다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나의 고3 생활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없죠. 지나고 나서 내년쯤 되면은 이제, 아, 내가 놀고 먹는 고3을 보냈구나. 그쵸? 이게 이제 내 하루하루 그렇게 헛되이 보낸 하루하루들이 이렇게 딱 이게 맞춰지면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구나. 이게 이제 보일 겁니다. 총체적으로. 조망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래야지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뭘 통해서 가능할까? 역사처럼 보려면 역사화를 통해서, 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통찰력 있는 사람이 이 사회 전체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은, 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맥락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겠죠. 보통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제임스는 서사를 통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로 만들고요.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 회고는 알지, 그치? 뭐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다죠. 그죠? 과거를 돌이켜보는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아직 과거가 아니지만 과거가 아닌 것도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해요. 조망한다는 거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SF 영화라는 거는 미래를 다루는 것인데, 미래를 역사화한다는 거는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지만 그거를 마치 시간이 지난 뒤에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회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우리 시점에서 미래를 다루는 SF 영화가 나오겠지. 근데 그 영화에도 결국 뭐가 반영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현실이 반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영화는 사회적 생산물입니다. 그러니까 SF 영화라도 사실은 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그러면 그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SF 영화를 보면서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조망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자, 바로 가볼게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죠. 자,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학이 뭐예요? 과학 아시죠? 과학.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과학 탐구. 과학이 뭐예요? 이제 뭐 과학 탐구를 안 하는 시대니까, 그쵸? 그래서
과학이 뭐예요, 과학? 그래도 알잖아요. 과학하면 약간 무슨 느낌이에요? 과학은 이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찰을 하는 것이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고 경험한 그 사실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그 모델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과학의 핵심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탐구 시험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맨날 무슨 실험을 하였다. 무슨 실험을 했다. 아니면은 뭐 통계표 같은 거 나와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걸 보여주잖아. 과학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과학 지식 그대로만 보여주면 그건 다큐멘터리겠지, 그치?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상상력이 들어간다고. 과학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SF 영화 보면은 막 순간이동하고, 그치? 막 우주 여행하고 이러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우리의 상상력으로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SF에서는 과학적인 진짜 가짜 여부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개연성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개연성이 뭐예요? 개연성이란 높은 가능성이죠. 그렇죠? 소설 공부할 때 이제 개연성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설은 개연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100%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대략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 납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으면 사람이 납득을 못 해요. 이야기에 몰입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그리고 SF 영화 하면은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는 있죠. 뭐, 그쵸. 뭐, 한 번 정도는 살면서 본 적 있죠. 아바타 같은 영화 알아요? 그치. 그게 이제 전형적인 SF 영화예요. 보면은 어때? 막, 뭐, 저런 상상을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막 신기하네 하면서 보잖아요. 자,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쵸? 막, 그래서 SF 영화는 저는 보통 영화관에서 보려고 해요. 왜 그래? 좀 커다란, 그치? 화면에서 막 사운드 빵빵하게 나오는 거, 막 우주 막 여행하고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몰입하기도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대하고 압도적인 스케일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막 광대한 자연, 뭐 막 거대한 산이나 막 바다, 폭포 막 이런 거 보면 우와 신기하다 할 때 그런 느낌을 흉내내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좀 광대한 자연을 보면 사람이 약간 압도당하는 게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셔요. 나중에 여행 가도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좀 국토가 좀 좁지만 막 중국, 뭐 미국 막 이런 데 가면 어때요? 막 엄청나게 넓고 막 그런 거. 자, 그다음에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시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서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그러니까 보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바타 막 그 새 타고 날아다니고 그쵸? 막 그 막 파란 막 자연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노붐이라고 부르는 노붐. 특이한 말이네요. 라틴어로 새로운 말. 라틴어 이런 거는 관심 없고요. 자, 노붐은 이례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신기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중요한 거라고. 이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화 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SF가 묘사하는 이 허구적인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SF 작품에서는 막 우주 여행을 한다거나 뭐 인간이랑 막 이거 연결해서 그 막 파란 애가 막 뛰어다닌다거나 그러니까 뭔지 알지, 그치? 그런 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뭐야? 현실 세계랑은 다르다 하고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 핵심 장치죠, 그쵸? 그런 장치를 빼면은 이 작품 자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노붐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좀 필자가 좀 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수비는 뭐라고 했냐면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아까 계속 나왔던 거지, 그치? 영화는 사회적 생산물이다, 그쵸? 현실을 반영한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자,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렇죠?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노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신기하다. 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다, 그쵸?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지, 그치? 시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보다 보면은 인간들이 공감을 하게 돼.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랑 뭔가 비슷한 점이 있거든.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 시간적, 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동기 같은 거는 유사한 것 같지만 또 다르잖아. 막 새 타고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자, 수비는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인 낯설음을 촉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닮았는데 다르다고. 유사하지만 또 낯설고, 그치? 근데 인지적 낯설음을 촉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게요.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낯설음을 발견하면은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데 보면서 현실이랑 비슷한데 또 다르잖아. 그래서 유사하면서도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낯설게 하기. 이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지금 우리 현실 세계랑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얘기 뭔지 알아? 이 문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자면 딱 읽었을 때 이거다. 뭐예요? 비판. 훌륭하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설명이 뭐를 위해서냐면은 비판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 속해 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실을 비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 물고기한테 물을 설명하는 건 엄청 힘든 거야. 뭔지 알아? 물고기한테 물을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설명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물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물 죽겠지만 근데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살면은 우리나라를 거리 두고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너무 당연하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외국 갔다 오면 돼. 그러니까 외국을 한번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 거리를 둘 수 있어.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 SF 영화가 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했던 대상을 잠깐 이렇게 그 미래 세계로 이렇게 뜯어내갖고 낯설고 새롭게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SF에서 보여주는 그 경이로운 장면들, 특이한 장면들 때문에 현실이랑 뭔가 거리감이 생기지. 그럼으로써 현실과 거리감이 생기고 현실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야지 비판을 할 수 있어. 거리가 없으면 비판을 할 수가 없거든. 이건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가지문이랑 이어서 보면은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영화 속에 숨어 있는 뭐를 발견하겠어요? 이념을 발견하겠지. 그거야. 자, 따라서 인지적 낯설음은 감각적인 충격을 통해서 이거는 뭐였냐면 그 노붐이었지, 그치? 일단 처음에는 뭐냐면은 우와 다르다, 신기하다, 노붐을 느껴. 그 다음에는 이성적인 성찰로 갑니다. 이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이념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지. 그쵸? 뭐예요 이게? 성찰이 뭐예요 성찰? 문학 시간에 많이 배우지 그치? 성찰. 이 시의 화자는 성찰하고 있다. 뭐 성찰의 매개체 배우잖아요. 성찰이 뭐야? 과거만 되나? 물론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성찰에 들어가요. 근데 성찰은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내일 모레 6월 모의평가를 보는 여러분, 성찰이 뭐예요? 네. 성찰은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쵸? 윤동주의 시는 성찰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우물을 보는데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나이가 꼴보기 싫어갖고 이제 딴 데를 갔어요. 근데 또 생각나서 다시 우물을 봤는데 여전히 그 사나이가 있고 별이 있고. 읽어봤어요? 읽어봤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어떤 시에서는 뭐야? 막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막 열심히 닦아. 왜?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근데 내면 세계를 보니까 어때? 부정적인 면이 잘 보이잖아. 그래서 어때요? 반성하게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서 거울, 우물 이런 건 뭐야? 성찰의 매개체가 되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를 두고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념이자 이념. 그치? 이념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각적인 충격이 있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때? 아, 저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묘사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이념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는 비판하다가 뭐예요? 이제 막 까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비판적인 사고라는 거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비판적 창의적 사고. 그게 뭐야?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 지문들을 보라는 거지, 그치? 자, 이제 수빈이는 뭔지 이름이 친숙하다, 그치? 수빈이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맞지? SF가 등장하기 아주 이전에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 좋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치? 고전소설 공부하면 나오죠? 옥황상제가 막 계시고, 그쵸? 신선 선녀가 복숭아 먹다가 막 벌 받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 그치? 서양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 그치? 막 토르 나오고, 그쵸? 그런 거.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수비는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 그런 세계를 가고 싶다, 혹은 그리워하는 이런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거는 보지 않아요. 그치? 옥황상제 이야기를 좋아하진 않지. 이제 현대사회의 그 신화는 뭐야, 결국에? SF 영화잖아. 그치? 어벤져스 나오고, 그런 게 뭐야? 현대인들의 일종의 신화인 거죠. 그쵸?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날에는 또 뭐가 이슈예요? 환경오염, 전쟁, 이런 게 있죠.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 볼게요. 문학 하면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자, 뭐야, 이게 현실이야, 현실. 뭐야? 이상세계지, 이상세계, 그치? 현실, 이상세계. 현실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어때? 결핍을 느끼지. 화자가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부족해. 어디로 가고 싶어? 이상세계로 가고 싶어, 그치? 그게 충족된 상황이잖아. 이걸 뭐래? 지향.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동경하다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제 그리다, 그리워하다. 왜 웃어요? 왜 웃어? 이게 맞아요. 이상을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없는 것을 지향하는 거지. 근데 요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지금 있는 현실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기에는 있구나. 옛날에는 이제 옥황상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고, 요즘은 뭐야? SF가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치? 이거.
그쵸? 다 했어요. 가려면 가도 돼요. 네. 그 가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자, 이념은 투명하게 드러납니까? 이념은 숨겨져 있죠.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은 이면에 숨겨져 있죠. 이면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다르리가 아니라 뭐냐면은 속이란 뜻이에요. 속. 겉을 표면이라 그러지. 이게 표면이고 이게 이면이야. 알겠어요? 표면, 이면. 아니, 헷갈릴 수 있는데 속 리자를 써요. 그래서 표면, 이면. 그래서 표와 리가 다른 걸 표리부동하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구나. 네. 자,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에 쓰인 밀실 광인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맞죠? 자, SF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은 SF의 허구적인 설정을 통해서 막 뭐 우주여행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간격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간격이 벌어지지, 그치? 간격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그 간격이 벌어진 만큼 어떻게 돼?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거리를 두면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비판을 하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SF는 이런 다름을 통해서 비판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자, 수비는 당대에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이 주로 SF의 소재죠. 그쵸? 다 할 수 있는 거면 그건 SF가 아니지. 우주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에는 우주여행 나오면 뭐예요? 그건 SF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과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비판적인 인식이 생기려면 닮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르다. 다르니까 거리감이 생긴다. 그치? 그래야지 비판을 할 수 있다. 이게 지문이 길어요. 그쵸? 여러분 이제 6월 모평 때도 이런 게 하나 나올 겁니다. 가나 세트 해갖고 주제 통합적 읽기 나오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좀 밀어주는 거야. 아마 내년에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건데, 왜 이런 걸 내냐. 그냥 단순히 이제 길어져서 힘들어라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의 글을 보여주면서 뭐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 비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려고 요걸 내는 게 취지예요. 여러분 교육과정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니까. 자, 제임스 얘기를 가볼게요. 2번이네요. 그쵸?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 이게 뭐야, 이게? 역사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냥 답이에요. 그쵸? 자, 다음에 입장에서 A를 평가한다고 했잖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제예요. 자,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말해준다. 아까 했었죠? 현실에서 결핍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이상세계를 지향합니다. SF 작품들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요런 이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게 뭔지 알아? 막 엄청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아닌 데가 또 따로 있어. 그치? 그래서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데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어떻게 되냐면은 외부의 위협,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막 침범해서 막 부서뜨리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거나 해서 붕괴되고 맙니다. 너무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습의 전형이지.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야, 유토피아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 뭐 하라는 거냐면은 얘 입장에서 수빈이를 비판을 해야 돼요. 수빈이가 뭐라 그랬어? 수빈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현실에 온갖 문제들 있잖아. 근데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SF의 그 이상세계가 있는데 이 SF의 이상세계를 통해서 어떤 지향점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딴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없는 거야. 말이 안 돼. 애초에 이런 거는 무너진다니까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1번. 자, 수비는 현실의 부정적인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말하고 있다. 선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은 맞는데 현실의 부정적인 양상에 대한 인식, 그래서 뭐에 도달하냐면 이념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부재한 상황에서 탐색을 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치? 뭐야? 부정적 양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상황에서 이상적 가치를 탐색할 수 있다가 맞지. 자,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이 뭐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전제하다도 돼요. 자,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가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럴싸해요? 자, 유토피아의 근원적 모순에 대한 인식은 누구 생각이에요? 보기 생각이잖아. 위에. 수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치? 근원적인 모순이 있다고 한 건 누구 입장이에요? 이 위에 입장이잖아. 아니에요. 자,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 지향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다. 이게 선지에다가 엄청 그거를 막 넣어놨어요. 읽기 힘들라고. 독해가 됐어요? 자, 일단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인 건 알겠는데 왜 계승이야?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게 뭔 소리야? 계승하는 게 뭐야? 옛날에 있었던 걸 이어져 오는 거지. 그러면은 SF 영화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 있었잖아. 허구적인 이야기. 신선 선녀 나오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했지. 근데 이제는 SF 영화가 있는 거지. 계승하는 게 맞잖아. 그치? 계승한다는 그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 인간은 유토피아를 원해. 이게 항구적이다 나왔다. 항구적이다는 뭐야? 항상 항자야. 항상.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 그쵸?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그 갈망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고 수비는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간과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쵸? 간과한다 그러면은 수빈이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5번 맞았다. 나는 이거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런 거 나면 또 틀려. 자,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일단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이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해소된다는 맞는데 수빈이는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자, 이거 누구 생각이야? 현실이 실현 불가능하다. 누구 생각이야? 고기의 생각이야. 수빈은 SF 속의 유토피아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를 보여준 거지. 근데 이거 읽으면서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유토피아 우주여행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서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잘 읽어야 돼요. 자, 수빈의 생각이 뭐냐면은 SF를 통해서 현실 너머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맞지? 맞아. 그런데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하는 거 이건 누구 입장이야? 보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야, 유토피아에도 한계가 있어. 그거는 결국 무너지고 애초에 모순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보기는 뭐라고 평가하겠어? 수빈이한테? 너는 수정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것도 꼭 복습하셔요. 이게 시험장에서 돼야 돼요. 쉽지 않아요. 자, 노붐 가보겠습니다. 노붐은 현실과 작품 세계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이다. 맞죠? 그러니까 아바타에 있는 세계는 우리랑 달라요. 그렇죠? 당대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거는 맞아. 기술적으로는 안 되잖아. 자,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작품의 세계관, 뭐 그대로고요. 인지적 낯설음은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낯설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낯설음을 통해서 거리감을 주는 거죠. 자, 인지적 낯설음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잘 볼게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그 지문에 노붐이잖아, 그치? 감각적 충격. 자, 노붐이 있었습니다. 노붐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거야. 감각적 충격을 받았어. 인지적 낯설음을 느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겼잖아. 그래서 거리감이 생기니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성찰을 하는 겁니다. 맞죠? 뭐가 먼저야? 감각적 충격이 먼저지. 수반되다가 무슨 뜻이에요? 수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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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다. 그치?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수험 생활을 하면 고통이 수반됩니다. 힘들어요. 그쵸? 고통이 먼저예요? 수험 생활이 먼저예요? 수험 생활을 먼저 해야 고통이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 성찰을 하다가 감각적 충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각적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성적 성찰이 생기는 거라고. 출제자들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자, 뭐야 이게? 네, 볼게요.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속의 미래 세계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어때요? 막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에요. 뭘 느끼겠어요? 노붐을 느끼겠죠. 자, 지상은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입니다. 안 좋아요. 자,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맞죠? 경이로움을 느껴요. 자,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영화의 전개를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 뭐가 있어요? 뭐 얘기하고 있어 이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게 뭐야? 개연성이 있어. 그래서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그 안에 숨겨진 이념을 볼 수 있겠죠. 역사화를 한 거고요. 자, 두 구역 갑자기 화해했어. 왜 화해했을까?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왜 SF 영화는 이런 경향을 보일까요? 대중의 취향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1번.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자, 콘크리트 건물로 뒤덮인 공간은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맞죠?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서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낸 것 자체가 콘크리트 잔해 그거잖아. 그치? 답이 1번이에요. 자, 2번.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서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 노붐. 장르적 특징, 맞죠?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뭐가 중요하니까? 개연성이 중요하다.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뭐야? 한마디로 뭐야 이게? 아니 취향이 아니지. 분산적이고 파편성이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집에 못 간다. 봐봐, 서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통찰하게 하는 게 뭐야 이게? 집에 가고 싶어갖고, 그치? 역사화잖아요, 역사화. 그렇죠? 자,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아마도 대중의 취향 때문일 것이다. 그렇죠? 즐거워요? 한 문제 남은 즐겁지? 자, 답은 1번입니다.